김영자는 처음 이수연을 본 순간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들 박민우가 데려온 여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영자의 얼굴에는 실망과 불쾌감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수연은 28의 나이였지만 값싼 옷차림과 초라한 모습이 영자의 기준에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 영자는 속으로 한숨을 쉬며 수연의 모습을 세세히 관찰했습니다. 수연의 가방은 오래되어 가죽이 다른 흔적이 역력했고 구두도 여러 번 수선한 자국이 보였습니다. 영자는 평생 체면을 중시하며 살아왔고 특히 아들의 결혼 상대만큼은 집안과 외모 모든 면에서 완벽하기를 원했습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수연을 소개했지만 영자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영자는 수연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얼굴은 나쁘지 않았지만 화장기 없는 모습이 너무 수수했고 무엇보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영자가 바라던 며느리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영자의 머릿속에는 이미 아들의 결혼 상대에 대한 확고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좋은 집안 출신의 대학 교육을 받고 품이 있는 여성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자가 수연에게 어디 사는지 물었습니다. 수연이 답변한 주소에 영자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곳은 영자가 잘 아는 서민 동네였습니다.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빼곡히 들어선 곳으로 영자가 사는 아파트 단지와는 확연히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뭐 하시고? 택시 운전하십니다. 수연의 대답에 영자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자의 남편은 3년 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이제 아들 민우만이 영자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민우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영자는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컸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영자에게 아들은 삶의 전부였고 특히 아들만큼은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영자의 눈에 수연은 소중한 아들을 빼앗아갈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이 돌아간 후 영자는 민우에게 단호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 여자와는 결혼 생각하지 마. 영자는 수연과의 결혼을 생각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민우가 놀란 표정으로 이유를 묻자 영자는 집안 배경과 전체적인 수준이 맞지 않는다고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민우는 어머니의 반대에 당황하며 수연의 인격과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사랑보다 현실이 중요하다며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자는 민우에게 수연과 헤어지라고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민우가 수연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간절하게 부탁했지만 영자는 냉정했습니다. 영자는 민우가 나중에 후회할 것이라며 그런 집안 출신과 결혼해서 좋을 일이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영자의 마음속에는 이미 수연에 대한 깊은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영자와 민우는 수연을 두고 갈등을 계속했습니다. 민우는 어머니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영자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영자의 반대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영자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영자는 이웃들에게 민우가 왜 그런 여자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집안도 변변치 않고 뭔가 모자라 보인다며 수연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수연의 외모와 집안 배경을 노골적으로 비하하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민우가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민우는 어머니에게 결혼 허락을 간절히 부탁하며 수연 없이는 정말 살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영자는 그런 아들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부탁하는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영자는 마침내 조건부 승낙을 했습니다.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결혼 후 3년 안에 아들을 낳아야 해. 영자는 우리 집안대를 이을 사람이 필요하다며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못 박았습니다. 영자는 수연에게 마지막 시험을 준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인정해 주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언제든지 내쫓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민우는 어머니의 조건부 승낙에 안도했지만 영자의 마음속에는 이미 며느리에 대한 깊은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시작된 불신과 무시는 앞으로 더 큰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이번 기회에 수연의 한계를 드러내고 결국 내쫓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결혼 1년 후 수연이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영자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우리 집안에 대를 이을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자는 수연에게 몸조리를 잘하라며 평소보다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영자는 수연에게 아들을 낳기 위한 각종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함은 첫째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수연이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영자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딸이었습니다. 영자는 병원에서 갓 태어난 손녀를 보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연이 힘들게 출산을 마치고 지쳐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영자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자는 실망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고 수연은 그런 시어머니의 반응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첫째 딸 소영이가 태어난 후 영자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임신 중에 보여준 관심과 친절함은 온데간데 없었고 대신 차가운 무관심과 은근한 비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자는 수연에게 산후조리를 제대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와서 도우려고 하면 온갖 트집을 잡으며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연의 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주려고 하면 영자는 냄새가 난다며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수연의 어머니가 가져온 산후조리용 음식들에 대해서도 영자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영자는 수연의 친정 식구들이 집에 오는 것조차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연의 어머니는 며칠 만에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영자의 첫 번째 공격은 경제적 통제였습니다. 수연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볼 돈도 아껴가며 주었고 수연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건들을 사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화장품이나 옷을 사려고 하면 영자는 그런 돈이 어디 있느냐며 핀잔을 줬습니다. 영자는 가계부를 철저히 검사하며 수연의 모든 지출을 감시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영자가 수연의 친정 방문을 금지한 것이었습니다. 수연이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하면 영자는 온갖 핑계를 대며 막았습니다. 집안일이 많다며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아이들 돌봄을 핑계로 외출을 제한했습니다. 영자는 수연이 친정 사람들과 연락하는 것조차 좋지 않게 봤습니다. 결국 수연은 친정 부모님과 만나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2년 후 수연이 다시 임신했을 때 영자는 이번에야말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영자는 수연에게 아들을 낳기 위한 온갖 민간요법을 강요했습니다. 특정 음식만 먹으라고 하고 특정 방향으로만 누워 자라고 지시했습니다. 영자는 수연의 배 모양을 관찰하며 매일 아들 출산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이도 딸이었습니다. 미니가 태어나는 순간 영자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영자는 병원에서 갓 태어난 미니를 보며 노골적으로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딸이야? 영자의 차가운 반응에 수연은 출산의 기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영자의 며느리에 대한 체계적인 구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영자는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수연을 괴롭혔습니다. 아들 못 낳는 무능한 며느리가 우리 집에 무슨 소용이 있어? 영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수연을 무능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수연이 집안일을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영자는 그것을 빌미로 장시간 잔소리를 했습니다. 밥을 제대로 못한다고 비난하고 청소를 제대로 못한다고 구박했습니다. 영자는 수연을 가문의 수치라고 공공연하게 말했습니다. 이웃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수연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수연이 듣고 있는 앞에서 이웃들에게 며느리의 무능함을 하소연했습니다. 수연은 그런 시어머니의 행동에 모멸감을 느꼈지만 감히 반박할 수도 없었습니다. 영자의 가장 잔인한 행동은 손녀들 앞에서 수연을 모욕하는 것이었습니다. 7살 소영이와 5살 미니가 보는 앞에서 영자는 수연을 비난했습니다. 너희 엄마가 무능해서 아들을 못 낳는 거야. 영자는 어린 손녀들에게 엄마의 무능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엄마가 혼나는 모습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수연은 아이들 앞에서 모욕당하는 것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영자는 수연에게 집안 대소사에 대한 발언권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교육 문제나 생활 방식에 대해서도 수연의 의견은 무시했습니다. 수연이 아이들을 위해 제안하는 것들을 영자는 무조건 반대했습니다. 영자는 수연을 가족의 일원이 아닌 집안일을 하는 사람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수연은 자신이 이 집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는 것을 매일 느꼈습니다. 영자의 구박은 점점 더 교묘해졌습니다. 수연이 조금이라도 기분 좋은 표정을 보이면 영자는 즉시 트집을 잡았습니다. 수연이 웃으며 아이들과 놀아주는 모습을 보면 영자는 일부러 시비를 걸었습니다. 수연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비판했습니다. 수연이 전화를 받는 것조차 영자는 예의에 어긋난다며 비난했습니다. 민우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수연이 남편에게 어머니의 구박에 대해 털어놨지만 민우는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민우가 어머니에게 부인을 괴롭히지 말라고 부탁하면 영자는 오히려 더 화를 냈습니다. 영자는 자신이 오히려 희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우는 어머니의 그런 논리에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5년이 지나는 동안 영자의 괴롭힘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매일 영자의 구박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영자는 수연을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수연의 자존감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자신감을 빼앗았습니다. 수연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항상 눈치를 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영자의 인격 모독은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영자는 수연을 괴롭혔습니다. 수연이 아무리 열심히 집안일을 해도 영자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일을 시키며 수연을 혹사시켰습니다. 수연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절망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자신의 행동이 며느리를 어디까지 몰아넣을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딸 미니가 태어난 지 3년이 지났을 때 영자의 인내심은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수연이 결혼한 지 벌써 8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아들 소식은 없었습니다. 영자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70세를 넘긴 영자에게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손자를 보고 싶다는 간절함이 절망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자는 수연과 민우를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영자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8년 동안 쌓인 실망과 분노가 마침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자는 수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통첩을 했습니다. 3년 안에 아들 못 낳으면 이혼하고 나가라.
영자의 목소리에는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수연은 갑작스러운 최후 통첩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8년 동안 시어머니의 구박을 견디며 살아왔지만 이런 극단적인 요구는 처음이었습니다. 민우도 어머니의 말에 당황하며 중재하려고 했지만 영자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영자는 수연에게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금까지 8년이나 기다려줬지만 결과는 딸 둘뿐이었습니다. 영자는 자신의 나이를 생각하면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자의 마음속에는 이미 수연을 포기하고 새로운 며느리를 찾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수연은 영자에게 마지막으로 간청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며 조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두 딸도 영자의 소중한 손녀가 아니냐며 울먹이며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수연의 눈물과 간청에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 망쳤다. 영자는 수연을 향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영자는 8년 동안 수연이 집안에 가져다 준 것이 딸 둘뿐이라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영자의 눈에는 수연이 자신의 기대를 저버린 무능한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수연은 그런 시어머니의 차가운 반응에 절망했습니다. 영자는 수연에게 3년이라는 마지막 기한을 주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아들을 낳지 못하면 이 집에서 나가라고 못 박았습니다. 민우가 어머니를 말리려고 했지만 영자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영자는 민우에게도 새로운 아내를 찾는 것이 가문을 위한 일이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8년 동안 시어머니의 구박을 견디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정말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3년 안에 아들을 낳지 못하면 이혼해야 한다는 최후 통첩은 수연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수연은 자신이 정말 무능한 며느리인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자의 최후 통첩 이후 집안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영자는 수연을 보는 눈빛이 예전보다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영자는 수연을 며느리가 아닌 언제든 내쫓을 수 있는 존재로 대했습니다. 수연에게 주는 생활비도 더욱 줄였고 집안일도 더 많이 시켰습니다. 영자는 수연에게 아들 출산을 위한 각종 민간요법을 더욱 강요했습니다. 수연이 조금이라도 거부하면 영자는 진심이 없다며 비난했습니다. 영자는 수연이 정말 아들을 낳고 싶어 하는지 의심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연은 그런 시어머니의 의심과 강요에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민우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민우가 어머니의 최후 통첩이 너무 가혹하다고 말하면 영자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영자는 민우에게 8년 동안 기다려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인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우는 어머니의 확고한 의지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수연은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도 예전처럼 밝게 웃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자신이 정말 이 집안에 필요 없는 존재인지 끊임없이 자문했습니다. 영자의 구박은 최후 통첩 이후 더욱 심해졌습니다. 영자는 수연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수연이 조금이라도 느긋한 모습을 보이면 영자는 위기의식이 없다며 비난했습니다. 영자는 수연을 정신적으로 완전히 압박했습니다. 수연은 친정 부모님과도 연락하기 힘들었습니다. 영자가 수연의 외출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수연은 자신의 상황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수연은 하루하루를 버티기만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수연의 정신적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수연은 자주 눈물을 흘렸고 식욕도 잃었습니다.
아이들이 걱정할 정도로 수연은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수연은 자신이 정말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영자는 수연의 변화를 보면서도 전혀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연이 약해 보인다며 더욱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영자는 수연이 각오를 단단히 하고 아들 출산에 전념하기를 원했습니다. 영자의 눈에는 수연의 고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수연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8년 전 결혼할 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연은 자신이 이렇게 초라하고 지쳐 보이는 모습으로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수연은 더 이상 이런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연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견딜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연은 소영이와 민희를 데리고 이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새벽 영자가 시장에 나간 사이 수연은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갈 수는 없었지만 필요한 옷가지와 아이들 물건을 챙겼습니다. 수연은 소영이와 민희에게 엄마와 함께 여행을 간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갑작스러운 외출에 신기해하며 따라 나섰습니다. 수연이 아이들과 함께 집을 나서는 순간 8년간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다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수연은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미지의 세계로 향했습니다. 영자가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 집은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수연이 아이들과 함께 영자를 맞이했을 텐데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수연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영자는 수연과 아이들이 사라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자가 수연과 아이들이 사라진 것을 깨달았을 때 첫 번째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감히 며느리가 허락도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간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수연이 곧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밖에서 하루 이틀 지내다가 결국 굶어 죽기 싫어서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수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회사에서 돌아와 아내와 아이들이 없어진 것을 알았을 때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민우는 급하게 수연의 친정에 전화를 걸었지만 수연은 거기에도 없었습니다. 민우는 수연이 갈 만한 곳을 모두 뒤져봤지만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영자는 민우에게 며느리가 배은망덕하다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8년 동안 먹여 살려줬더니 이런 식으로 배신하네. 영자는 수연의 행동을 배신으로 규정했습니다. 민우가 아내와 아이들을 걱정하며 찾아 헤매는 것을 보면서도 영자는 전혀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자는 이번 기회에 수연과 완전히 인연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민우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아내와 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며 지내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우는 수연이 가진 돈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걱정되었습니다. 영자가 수연에게 용돈을 제대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수연이 가진 돈으로는 아이들과 함께 오래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민우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 없는 집은 너무나 적막했습니다. 평소에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수연의 부지런한 움직임으로 가득했던 집이 이제는 무덤처럼 조용했습니다. 민우는 처음으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영자는 여전히 수연의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영자는 민우에게 이번 기회에 수연과 이혼하고 새로운 아내를 찾으라고 강요했습니다. 영자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젊은 여성과 재혼하는 것이 가문을 위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어머니의 그런 제안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어머니를 향해 쌓여있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엄마 때문에 내 가족이 다 떠났어. 민우는 어머니의 8년간의 구박이 아내를 떠나게 만들었다고 절망적으로 호소했습니다. 민우는 어머니가 수연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제대로 중재하지 못했던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영자는 아들의 비난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자는 이번 일이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잘 됐어. 이제 더 좋은 며느리 구하자. 영자는 민우에게 수연과 같은 무능한 며느리를 두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자는 이번 기회에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새로운 며느리를 찾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우는 어머니의 반응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집을 떠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는 오히려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어머니가 자신의 가족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민우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영자는 민우에게 구체적인 재혼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영자는 이미 주변 사람들을 통해 적당한 여성 후보들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이번에는 확실하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젊은 여성을 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영자의 눈에는 손자에 대한 집착만 가득했습니다. 민우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에 환멸을 느꼈습니다. 민우는 어머니가 자신의 행복보다는 손자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우에게 수연과 아이들은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그저 대를 이을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민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찾을 수 없다는 절망감이 민우를 짓눌렀습니다. 민우는 회사에서도 제대로 일하지 못했습니다. 상사와 동료들이 걱정할 정도로 민우의 상태는 악화되었습니다. 민우는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혼자 집에 앉아 술을 마시며 아내와 아이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술이 없으면 잠들 수 없었고 깨어 있으면 고통스러웠습니다. 민우는 알코올로 현실을 도피하려고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민우의 변화를 보면서도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민우가 시간이 지나면 수연을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자는 민우의 음주 문제에 대해서도 일시적인 것이라고 치부했습니다. 영자의 관심은 오직 새로운 며느리를 찾는 것뿐이었습니다. 민우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민우는 하루 종일 술을 마시며 지냈습니다. 민우는 아내와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자신이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민우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민우는 어머니와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민우는 어머니가 자신의 가족을 파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영자는 그런 아들을 보며 수연에게 미혹되었다고 질책했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민우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찾을 희망이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민우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우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술에 완전히 취한 상태에서 민우는 수면제를 과다 복용했습니다. 민우는 아내와 아이들을 만나러 가겠다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가 민우를 발견했을 때 민우는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영자는 급하게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 민우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의사는 민우가 뇌사 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영자는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아들을 본 순간 영자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평생 자신만 바라보며 살아온 소중한 아들이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영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를 직시했습니다. 손자에 대한 집착이 결국 아들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의사는 민우의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뇌사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영자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야 영자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민우를 본 순간 영자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평생 자신만 바라보며 살아온 소중한 아들이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의사는 민우가 뇌사 상태에 빠질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인한 뇌 손상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영자는 그제서야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참혹한 결과를 직시했습니다. 영자는 중환자실 의자에 앉아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손자에 대한 집착이 결국 아들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자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한 모든 행동이 결국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영자는 지난 8년간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수연이 첫째 딸을 낳았을 때의 실망한 표정, 둘째 딸을 낳았을 때의 분노, 매일 반복했던 인격 모독과 구박, 경제적 통제와 친정 방문 금지, 그리고 마지막 최후 통첩까지. 영자는 자신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하나하나 깨달았습니다. 의사는 민우의 상태가 호전되려면 가족들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아내와 아이들이 곁에 있어야 회복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영자는 그 말을 듣고 수연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영자에게 수연은 쫓아내야 할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영자는 즉시 수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수연의 친정에 찾아갔습니다. 수연의 아버지는 영자를 보자마자 얼굴을 돌렸습니다. 8년 동안 딸을 괴롭힌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수연의 어머니는 영자에게 딸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영자는 수연의 부모님 앞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며느리 집안을 무시하며 살아온 영자가 사돈들에게 사과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연의 행방을 알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수연의 부모님은 영자의 변화에 놀랐지만 딸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수연이 다닐 만한 곳을 모두 찾아다녔습니다. 수연이 가끔 일했던 마트, 아이들이 다니던 어린이집, 동네 병원과 약국까지. 하지만 아무도 수연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영자는 수연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을 피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영자는 동네 사람들에게도 수연을 봤는지 물어봤습니다. 평소 수연을 무시하고 비하했던 영자가 이제는 간절하게 며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영자의 변화에 놀라워했습니다. 아니, 김할머니가 며느리 찾아서 이렇게 헤맨다고? 사람들은 영자의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영자는 자존심도 체면도 모두 버리고 수연을 찾아 헤맸습니다. 평생 체면을 중시하며 살아온 영자에게 이런 행동은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생명 앞에서 체면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영자는 70세의 몸으로 시내 곳곳을 뒤졌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영자는 쓰러질 뻔했습니다. 나이든 몸으로 며칠 동안 거리를 헤매다니 체력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래도 영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는 상황에서 영자는 한 시간도 허투루 보낼 수 없었습니다. 영자는 사설탐정까지 고용했습니다. 평생 모아둔 적금을 깨서 수연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돈이 아깝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찾아 헤맨 끝에 영자는 수연의 행방을 알아냈습니다. 사설탐정이 수연이 시내 한 고시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영자는 즉시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70세의 몸으로 버스를 갈아타며 수연을 찾아간 영자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고시원이 있는 동네는 영자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낡은 상가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고 도로도 좁았습니다. 영자는 이런 곳에서 수연이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며느리를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넣었는지 실감했습니다. 영자는 고시원 앞에서 수연을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려도 수연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고시원 관리인에게 수연의 방 번호를 물어봤지만 개인정보라며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할 수 없이 고시원 앞에서 밤새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늦게 소영이와 민희를 데리고 나타난 수연을 보는 순간 영자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수연은 한 달 사이에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볼이 푹 꺼지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소영이와 민희도 예전보다 수척해 보였습니다. 아이들의 옷은 낡아 있었고 신발도 때가 타 있었습니다. 영자는 자신이 이들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지 실감했습니다. 잘 차려입고 건강했던 예전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영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수연은 갑자기 나타난 시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소영이와 민희는 할머니를 보고 달려가려고 했지만 수연이 붙잡았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가 그리웠지만 엄마의 표정을 보고 망설였습니다. 수연의 얼굴에는 8년간 쌓인 상처와 분노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영자는 수연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70세 노인의 모습은 처절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았지만 영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평생 체면을 중시하며 살아온 영자가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제발 돌아가자.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청했습니다. 영자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8년 동안 당한 모욕과 괴롭힘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영자는 수연에게 민우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민우가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다고 울며 호소했습니다. 영자는 수연이 돌아와야 민우가 살 수 있다고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의사가 가족들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영자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8년 동안 수연을 속이고 괴롭혔던 시어머니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습니까? 수연은 영자가 자신을 다시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연의 마음속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불신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수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수연은 영자가 8년 동안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잊지 않았습니다. 매일 반복되던 인격 모독, 아이들 앞에서 당한 모욕, 경제적 통제와 친정 방문 금지, 그리고 마지막 최후 통첩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영자는 수연의 냉담한 반응에 더욱 절망했습니다. 영자는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잘못을 하나씩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무시하고 비하했던 것,
결혼 후 딸만 낳는다고 구박했던 것, 매일 인격 모독을 했던 것, 경제적으로 통제했던 것, 친정 방문을 막았던 것, 아이들 앞에서 모욕했던 것, 모든 것을 하나하나 사과했습니다. 영자는 수연에게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고백했습니다. 손자에 대한 집착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영자는 소영이와 민희가 얼마나 소중한 손녀인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영자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영자에게 8년 동안 받은 상처에 대해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냉대를 받았던 기억, 임신했을 때 아들을 낳기를 강요받았던 일, 딸을 낳을 때마다 받은 실망과 비난, 하루도 평온한 날이 없었던 지옥 같은 나날들, 그리고 마지막에 3년 안에 아들 낳지 못하면 이혼하라던 최후 통첩까지 수연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수연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영자는 수연이 받았을 고통을 생각하며 더욱 절망했습니다. 영자는 자신이 며느리가 아닌 한 인간을 완전히 파괴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영자의 후회는 너무 늦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영자는 수연에게 무릎을 꿇고 매달렸습니다. 길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수연의 바지를 붙잡으며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평생 체면을 중시하며 살아온 영자가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모든 게 내 잘못이었다. 영자는 수연에게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손자에 대한 집착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영자는 수연에게 다시는 괴롭히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영자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영자에게 너무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8년 동안 쌓인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수연은 이제 영자와 같은 공간에서 살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자가 아무리 사과해도 과거는 지워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소영이와 민희가 할머니가 우는 모습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어디 있는지 물었고 할머니가 왜 우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수연은 아이들을 보며 갈등했습니다. 남편의 생명이 정말 위험하다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수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민우를 위해서라도 병원에 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영자는 수연이 돌아오지 않으면 민우가 정말 죽을 수도 있다고 울었습니다. 영자는 자신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절대 수연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영자는 수연에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결정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소영이와 민희에게는 아빠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영자는 자신이 완전히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연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자의 간절함은 진심이었습니다. 수연은 오랜 고민 끝에 병원에 가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뿐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영자와 다시 함께 살겠다는 약속은 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수연은 영자를 여전히 믿지 않았지만 남편의 생명이 걱정되었습니다. 영자는 수연의 결정에 안도했습니다. 일단 병원에 오기만 하면 뭔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자는 수연과 아이들을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영자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수연은 중환자실에서 민우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은 참혹했습니다. 수연은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영자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연은 남편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의사는 수연에게
민우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지만 가족들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아내와 아이들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연은 남편을 살리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영자는 수연이 민우를 간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병원비도 모두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자는 수연에게 어떤 조건이든 들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자는 완전히 굴복한 상태였습니다. 영자는 수연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며느리 앞에서 고개를 숙인 적이 없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영자는 수연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영자를 용서할 수 없다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연은 남편을 위해 간병할 뿐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수연이 민우의 간병을 시작한 것은 영자에게 작은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태도는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연은 영자와 말을 섞지 않았고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남편의 회복을 위해서만 병원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영자는 수연의 차가운 태도에 마음이 아팠지만 감히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수연은 민우 곁에서 24시간 간병에 전념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민우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소영이와 민희의 안부를 전하고 빨리 깨어나라고 속삭였습니다. 수연은 민우의 손을 잡고 체온을 전달하며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8년간 시어머니의 구박 속에서도 남편에 대한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수연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8년 동안 그토록 괴롭혔던 며느리가 죽어가는 아들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돌보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자신이 얼마나 좋은 며느리를 괴롭혔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수연은 민우에게 아이들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소영이가 아빠를 보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희가 아빠와 함께 놀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수연은 민우가 깨어나면 가족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자고 약속했습니다. 영자는 그런 수연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영자는 수연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수연은 영자의 어떤 제안도 거부했습니다. 음식을 사다 주겠다고 해도 수연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영자는 병원 복도에서 수연을 지켜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수연은 매일 민우와 대화했습니다. 결혼 초기에 행복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들려주었습니다. 첫 만남 때의 설렘과 결혼 준비 과정의 기쁨을 이야기했습니다. 소영이가 태어났을 때의 감동과 민희가 태어났을 때의 행복을 전했습니다. 수연은 시어머니의 구박 때문에 힘들었지만 남편과 아이들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영자는 수연의 고백을 들으며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수연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영자 자신도 손자에 대한 집착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영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깊이 후회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민우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수연의 헌신적인 간병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환자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영자는 수연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감히 말을 걸 수 없었습니다. 수연은 민우의 호전 소식에 희망을 가졌습니다. 더욱 정성스럽게 간병에 임했습니다. 민우의 몸을 닦아주고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도 수연의 헌신에 감탄했습니다. 영자는 그런 수연을 보며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2주째 되는 날 민우가 처음으로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수연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우의 의식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살아나고 있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민우가 눈을 뜬 것은 3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수연은 민우가 깨어나는 순간을 지켜보며 감격했습니다. 민우는 흐릿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수연이 민우의 이름을 부르자 민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자는 그 순간을 보며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민우는 며칠에 걸쳐 서서히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수연은 민우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민우가 자살 시도를 한 것과 중환자실에서 3주간 지낸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민우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수연에게 사과했습니다. 영자는 아들이 깨어난 것에 기뻐하며 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반응은 영자가 예상한 것과 달랐습니다. 민우는 어머니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영자는 민우가 왜 그런 표정을 짓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우는 어머니를 향해 쌓여있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당신이 내 가족을 파괴했다. 민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영자는 아들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민우가 자신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우는 어머니에게 8년간 수연을 괴롭힌 것에 대해 따졌습니다. 매일 인격 모독을 하고 경제적으로 통제한 것을 비난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수연을 모욕한 것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마지막에 3년 안에 아들 낳지 못하면 이혼하라고 한 것에 대해 절규했습니다. 영자는 아들의 비난에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집안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손자를 보고 싶은 마음에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어머니의 변명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설명했습니다. 수연과 소영이와 민희가 자신의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행동 때문에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우는 어머니가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분노했습니다. 영자는 아들의 분노에 완전히 위축되었습니다. 영자는 민우에게 자신이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말했습니다. 수연을 찾아 헤매며 무릎 꿇고 사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어머니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8년 동안 괴롭혔던 것이 하루아침에 용서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민우는 어머니에게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민우는 수연에게 그동안 고생했다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힘들었을 것이라고 사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니로부터 수연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연은 민우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영자는 아들과 며느리가 화해하는 모습을 보며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자신만 이 가족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자는 민우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어머니를 외면했습니다. 민우의 상태가 안정되자 퇴원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자는 민우와 수연이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어머니와 떨어져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우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다신 만나지 맙시다. 민우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영자는 아들의 선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아들이 자신을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영자는 민우에게 매달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울며 호소했습니다. 다시는 수연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어머니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어머니에게 지금까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가족을 파괴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들로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우는 어머니의 애타는 사과에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아들을 완전히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연은 민우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8년 동안 괴롭혔던 시어머니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연은 민우에게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우는 수연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영자는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자는 민우에게 마지막으로 손자들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그것도 거절했습니다. 소영이와 민희에게 할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민우가 태어나는 날 영자는 병원에서 배웅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수연도 영자를 외면했습니다. 영자는 혼자 병원에 남겨졌습니다. 영자는 아들 가족이 떠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민우가 수연과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소영이와 민희가 아빠를 보고 기뻐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가족 모습에 영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손자에 대한 집착 때문에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녀들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8년간 괴롭혔던 며느리가 아들을 구했고 자신은 완전히 외면당했습니다. 영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영자는 빈 병원 복도에서 홀로 울었습니다.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아들이 자신을 버렸습니다. 영자가 그토록 원했던 손자는 끝내보지 못했고 소중한 손녀들도 잃었습니다. 영자는 자신이 만든 지옥 속에서 혼자 남겨졌습니다. 역전이 시작되었습니다. 8년 동안 괴롭혔던 며느리는 아들을 구해 영웅이 되었고 가해자였던 영자는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영자는 이제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응징이 시작된 것입니다. 민우가 태어난 지 일주일 후 영자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우 가족이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이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우는 회사에 정근을 요청했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수연과 아이들도 함께 부산으로 내려가 완전히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아들이 자신을 피해 아예 다른 도시로 떠났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영자는 급하게 민우의 새 주소를 알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철저하게 자신의 행적을 숨겼습니다. 새로운 회사 동료들에게도 가족 사정을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자가 연락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차단했습니다. 민우는 어머니와 완전히 인연을 끊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영자는 민우의 휴대폰으로 수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읽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긴 편지를 썼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어머니의 모든 연락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영자는 부산까지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었습니다. 부산은 너무 넓었고 70세의 몸으로 혼자 찾아다니기에는 무리였습니다. 결국 영자는 아들을 찾는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영자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한편 부산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민우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민우는 새로운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동료들은 민우가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민우는 회사에서 아내와 딸들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과거에 괴로웠던 기억들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수연은 부산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다른 주부들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수연은 8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시어머니의 감시와 구박 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수연의 얼굴에는 예전의 밝은 미소가 되돌아왔습니다. 소영이와 민희도 부산에서 새로운 학교에 잘 적응했습니다. 아이들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즐거워했습니다. 특히 아빠와 엄마가 더 이상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에 대한 기억을 점점 잊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엄마를 울렸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가족들과 함께 부산의 바다를 구경했습니다. 서울에서는 할 수 없었던 여행도 자주 다녔습니다. 주말마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민우는 어머니 없는 삶이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수연은 부산에서 작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간 시간에 마트에서 계산 업무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연은 경제적 자유를 맛보며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통제에서 벗어나 진정한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민우는 부산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민우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에게는 행복한 가정의 가장으로만 알려졌습니다. 민우는 과거를 완전히 지우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서울의 빈집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한때 아들과 며느리, 손녀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집이 이제는 무덤처럼 조용했습니다. 영자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족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집안은 영자 혼자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영자는 수연이 사용했던 방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소영이와 민희가 사용했던 장난감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혹시 가족들이 돌아올까봐 모든 것을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자는 그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자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웃들은 영자의 사연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괴롭히다가 아들까지 잃었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영자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영자는 외출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영자는 혼자 식사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한때 5명이 함께 앉아 먹었던 식탁에 이제는 영자만 앉아 있었습니다. 영자는 밥을 먹으면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음식 맛을 느낄 수 없었고 식욕도 없었습니다. 영자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영자는 밤에 잠들기 힘들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수연을 처음 만났을 때의 실망감부터 시작해서 8년간의 괴롭힘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영자는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하나하나 후회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나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영자는 자주 민우의 어린 시절을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민우가 자신만 바라보며 살았던 시절을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으로 사라졌습니다. 영자는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영자는 손녀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소영이와 민희의 웃음소리가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영자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할머니가 엄마를 울렸다는 나쁜 기억만 남아있을 것이었습니다. 영자는 손녀들과의 추억을 만들 기회를 영원히 잃었습니다. 영자는 자신이 원했던 손자를 결국 보지 못했습니다. 민우와 수연이 아들을 낳을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영자는 손자에 대한 집착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소중한 것들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영자는 TV를 보면서도 가족 프로그램이 나오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른 가족들의 화목한 모습을 보면 자신의 상황과 비교가 되었습니다. 영자는 리모컨을 끄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매일 깨달았습니다. 영자는 종종 수연에게 전화를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번호도 바뀌었을 것이고 받지도 않을 것이었습니다. 영자는 수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영자는 자신의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아들이 없었습니다. 영자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70세의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영자는 매일 후회만 했습니다. 8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절대 수연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영자는 자신이 만든 지옥에서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완전한 역전이 이루어졌습니다. 8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던 수연은 이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반면 8년 동안 괴롭혔던 영자는 모든 것을 잃고 외로운 여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영자는 이제 진정한 응징을 받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동정하지 않는 완전한 고립. 그것이 8년간 무고한 며느리를 괴롭힌 대가였습니다. 영자는 자신의 죄를 평생 후회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한편 부산에서 수연 가족은 매일 행복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림자 없는 진정한 자유. 그것이 8년간 견뎌낸 수연에게 돌아온 보상이었습니다. 수연은 마침내 진정한 승리를 얻었습니다.